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요, 정전협정 71주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와, 71주년이라는 게 더 놀라운데 1953년에 이제 체결이 됐어요. 남북은 경색되고 또 완화되는 관계를 반복해 왔는데 현재 남북 관계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여러 그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단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6.25 전쟁 직후부터 소련이 붕괴된 1980년대까지는 냉전이잖아요. 군사적으로 대치가 되어 있고 체제 경쟁을 남북한이 해왔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그 2000년대 말까지는 대탕트 시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이거를 좀 변화를 꾀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제한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관여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과 김대중 대통령께서 펼치셨던 햇볕 정책 이게 이제 통용되던 단계였고요.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2019년 2월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하나의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까지는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남북이 노력을 하려고 했었던 뭐 그게 가시적이든 아니면 가식적이든 전략적이든 모르겠지만 그런 시기였고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어쨌든 간에 북이 핵을 고도화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고도화된 북한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될까라는 고민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현재 남북 관계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현재 전쟁에서 가속화되면서 그 러시아하고 북한이 밀착 관계를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한반도 안에서 남북한이 또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지정학적인 어떤 작은 요인에 의해서도 이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네. 하나의 조그만 거 하나에 의해서도 관계가 설정이 이렇게 좀 다시 될 수 있는 뭐랄까 되게 위험하고 지금 되게 뭐 도전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 원문을 보면 서명이 5개가 있어요. 이 5개를 잘 봐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2개의 서명이에요. 공산군에서 2개 국가가 참전했잖아요. 북한, 중공. 그래서 여기서 대표 1명을 뽑아서 북한의 남일 장군이 사인을 했고 네. 우리는 유엔군에서 60개 국가, 전투부대 파병 16개 국가가 1명의 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해리슨 장군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공산군의 대표 남일, 유엔군의 대표 해리슨 장군 이렇게 둘이 사인을 한 것인데 정전협상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전쟁을 한 양측 무력 집단의 군 대표가 나와서 사인을 하는 것으로 휴전 혹은 정전협정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군사적인 과정입니다. 정치는 그 이후 문제예요. 그런데 혹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정전협정 서명의 대표가 북한과 미국 장군이니까 이후의 평화협상에는 미국과 북한이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 빠져라. 너넨 당사자가 아니다. 이게 당사자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건 네 생각이에요. 그건 북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다못해 길에서 싸울 때 치고받고 성인 둘이 싸웠어요. 그것을 말리고 일단 싸움을 못하게 만들고 악수라도 하게 만드는 것과 그 이후에 경찰서 가가지고 진술서 쓰고 뭐 합의하고 이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평화협정은 전혀 다른 행위자가 개입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당시에 중공하고 북한이 서로 협의를 해서 북한을 대표로 내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유엔국에 참전했던 여러 국가들이 합의를 해서 미국을 대표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대표로 내세웠다 뿐이지 거기에 유엔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하고 북한이 북한 대표를 내세웠으면 중국은 당사자가 아닌가요? 당사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정전협정 서명 문제, 당사자 문제는 북한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북한의 유리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는 하지 말자. 네.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됩니다. 정전협정은 저희가 다 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좀 가장 주목해야 될 문구를 꼭 집어주신다면. 일단 명칭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명칭이 뭐라 돼 있냐? 정전협상문이라고 돼 있냐? 뭐 휴전협정이라고 돼 있냐? 이게 아니고 깁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이렇게 돼 있는데 총 6개조 63개 항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63항이 뭔지 한번 보죠. 63항에 보면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근데 12항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항 보면 됩니다. 12항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 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무장 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 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 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협정이 조인된 지 12시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전협정에 조인, 사인한 행위는 7월 27일 아침 10시. 그리고 이게 딱 이제 효력 발생했어? 그거는 7월 27일 밤 10시다. 그래서 제목 우리가 얘기했고 63개 항이 있고 63항하고 12항을 받고 27일 10시에 사인했고 그날 밤 10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 정도만 알면 어디 가서 한마디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북한이 뭐 정전협정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북한은 그래놓고는 정전협정을 수십만 번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서로 40만 건 이상 이렇게 위반했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가요? 있어요. 예, 서로가. 우리도 위반했습니까? 아니,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니까요. 네네. 예. 그 중에서 이제 군사 충돌로 이어진 것이 11건 정도가 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표적인 게 1968년 청와대 습격, 그다음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1999년과 2002년의 1, 2차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2015년 DMZ 목함지뢰 폭발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어떤 굵직한 어떤 무력 도발로 이어진 어떤 위반 사례를 봤을 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패턴 한번 분석해 보면 1999년까지는 DMZ 일대에서의 주로 이제 도발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999년 이후부터는 그 지역이 서해 5도로 바뀌게 돼요. 서해 5도로 바뀌고 난 다음에 2022년 12월 26일 날 수도권 일대에 무인기 이제 침투가 있었거든요. 그거 다음에 올해 이제 5월 달에 오물풍선이 나오잖아요. 뭐와 함께 GPS 교란 강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북한의 어떤 도발의 어떤 패턴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와 함께 거의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것이 덧입혀져 가지고 계속 다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도발돼 있는 DMZ도 잘 봐야 되지만 새롭게 북한이 우리를 기습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그런 영역이 어디일까? 시간과 장소, 방법, 수단 이런 측면을 받아보면 이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궁금한 게 뭐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 있잖아요. 네. 판문점 도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교과서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는 진짜 막 열심히 배웠던 사건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 해당하는 정전협정 위반, 그 위에서 체계적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북한 군인이 그것도 유엔군의 일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군 장교를 대낮에 곤봉과 주먹과 도끼로 죽인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미군하고 한국군이 판단을 한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발적 살해일까? 이것을 고심을 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이러한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고심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판단을 했냐면 우발적인 살해라고 봐도 이것은 굉장히 불안해요. 이 우발적인 살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장소에 대한 공공의 통제를 할 능력이 북한 당국에 없다는 거잖아요.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 불안하죠. 두 번째, 북한 최상층부에서 내려온 공격 명령에 의해서 이것을 수행했다 그러면 더더욱 불안하죠. 이것은 반드시 응징해야 되는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한미 양국군이 데프콘 3를 발령했던 겁니다. 데프콘 3요? 전쟁 직전 단계까지 발령을 했던 거예요. 핵무기 탑재 가능한 전투기, 전폭기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건 40대 총 다 날아갔어요. 그때는 거의 뭐 전쟁 나는 줄 알았겠네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걸 각오를 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이 갔어요. 그 첨예한 상황 하에서. 야, 그때는 완전 꼼짝 못하게. 그렇죠. 이런 대응의 정치 군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스템의 보호와 방위를 위해서 국가가 수행해야 될 당연한 일을 했다. 이게 정전이라는 전제와 가정, 이것은 인류가 어렵게 마련해 놓은 겁니다.
전쟁에서 평화로 가기 위해서 인류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결국은 휴전, 정전, 평화 협상으로 가는 것인데 그 시스템을 지금 북한이 도끼 들고 와갖고 망가뜨린 거잖아요.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지역 사회의 안정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대응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행위가 불러올 수 있는 정치적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은 대통령 후보 경선 중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당시에 재임 대통령이던 포드 대통령이 공산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그 살해 행위가 국가의 정치적 위기까지도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대응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한미 양국군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53년 7월 이후에 휴전선에서 무력 충돌해가지고 미군 병사가 49명이 죽은 상태였어요. 우리는 10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은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쟁이다 똑바로 알려준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전협정 이후에 남북의 군사력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실은 그 6.25 전쟁 발발 당시에는 우리가 훨씬 밀렸었어요, 군사력이.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방산 수출 국가로 성장을 했죠. 네.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해서 뭐 전투력 순위를 전력 순위 매기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정신 전력이라든가 뭐 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고 재래식 전력 위주와 국력을 위주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글로벌 파이어 파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몇 위일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한 10위권은 하지 않을까? 10위 안에 들어왔어요. 1위가 10위 이제 안에 들어왔어요?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5위가 대한민국. 아, 우리가 5위나 돼요? 예, 6위가 영국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식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도 들어가 경제력, 국방비, 인구수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책정된 거고요. 근데 이제 건의주의 같은 경우는 북한 같은 건 되게 비밀스럽잖아요. 네. 순위가 잘 매기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이제 뭐 국방 백사라든가 좀 알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폐쇄적 특성이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염두의 판단을 보게 되면 지상 전력은 이제 물량 공세 때문에 우리보다 약간 우세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군력은 되게 좀 상당히 미흡하고 이거는 과학기술력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해군력은 미지수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드러나는 거 말고 잠수정이라든가 반잠수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가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서운 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그 GDP가 뭐 북한의 48배 이상은 되지만 그런 물량 공세적인 어떤 측면,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자신의 정권을 생존하고 또 이제 고슴도치 전략으로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핵WMD 같은 비핵심 전력을 또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절대로. 대한민국의 이제 공군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중심에는 KF-21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네.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 팬텀 전투기 빈자리를 이제 이어받을 예정인데 네네. 본격적인 양산에도 들어갔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양산에 이제 들어갈 그 시기에 착수를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논의가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전투기 개발을 국산으로 해야 되겠다 얘기가 나온 거고요. 2002년도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공군은 한국형 전투기 KF-X라고 하잖아요. 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12월 달에 방위사업청 카이와 본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1월 달에 이제 KF-21 체계 개발에 착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새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4월 달에 이 KF-21이 이제 하천공원에서 출고식을 가졌고 이제 시험 비행은 다음 해인 2022년 7월 19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근데 국산율이 70%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장, 엔진을 국산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국산화율은 80%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6월 달에 카이하고 방사청이 이제 KF-21의 최토 양산 그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26년 말부터 이제 양산기가 납품될 예정이고요.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저희가 보유할 거고 여기에 이제 국방혁신 4.0에서 지향하고 있는 지능형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덧입혀서 네. 이게 무인기와 KF-21의 유인기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압도적인 공군력을 갖추는데 저희가 이바지를 할 겁니다. 예. 팬텀 이제 그 퇴역한 팬텀.
우리 공군력에 혁신을 가져왔었고 게임 체인저로서 50년이 넘게 활약을 했습니다. 야, 50년 동안 이 같은 그 전투기를 쓴다는 게 참 네. 놀라운 일인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전설의 레전드죠. 전설의 레전드. F4 들어오기 전에 한국 공군의 주력기가 F5 프리덤 파이터였고 미 공군 주력기는 F105 썬더 치프였는데 F5 프리덤 파이터는 노드롭사에서 개발한 공군기예요. 근데 이 팬텀은 해군기로 처음에 개발이 됐어요. 따로따로 개발이 되다가 미국 내에서 그거 왜 따로따로도 하냐 그 얘기도 하고 팬텀이 또 엔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군 중심으로 배치되다가 팬텀이 이제 공군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게 결정적인 한 수가 된 거죠. F4 팬텀기 약사를 좀 보면 우리 공군이요. 1968년 베트남전 참전 보상으로 미국으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서 6대를 최초 도입해서 역사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딱 들어보기에. 베트남전 참전을 해가지고 6대 줘가지고 시작됐다? 그럼 6대 갖고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다 맞는 얘기는 아닌 거죠. 이게 되려면 기본 계획이 있어야 돼요, 국가가. 이게 1960년대 말부터 이 F4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전투기 다 주면 되잖아요. 한국밖에 이것을 운용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1966년부터 공군력 증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F4D 팬텀기를 도입할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를 우리가 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6대 준다, 뭐 무슨 100대 있다고 해서 전투기만 다니면 게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휘 통제, 전술, 학교, 정비, 정비창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한국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F4 팬텀이라는 전설의 레전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팬텀을 보유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한국 공군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고요. F-22, F-35에 해당하는 막강한 위상을 그 당시에 이 전투기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북한이 40만 회 도발을 했잖아요. 지상으로, 해상으로 말도 안 되는 천인공노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전투기로 도발한 적이 있나요? 없네요. 없죠. 전투기가 왜 없나? 없을까요? 전투기 있죠. 옛날 미국이 거. 아니요. 그 당시를 따지면 그 당시에는 있었고 우리보다 더 좋은 것도 한때 있었어요. 왜 공군은? 왜 안 했냐면 이게 지상으로 북한이 도발을 했다. 그럼 우리는 응징을 하죠. 한미 지상군이 응징을 합니다. 해상으로 도발을 했다. 한미 해상 전력이 응징을 합니다. 근데 빨리 갈 수 있나요, 지상으로? 바다로 깊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근데 공군은 바로 반격이 되니까. 북한 전투기가 북쪽으로 처음 도망갔다. 소리니까. 우리 편대가 혹시 따라 들어가면 북한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겁나는 거죠. 이게 뭐냐?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압도하는 능력이 있으면 저절로 그들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팬텀 퇴역식이 열렸어요. 국방부 장관이 팬텀의 정신을 갖고 6세대 전투기가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팬텀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선 대한민국 55년 동안 산업화, 나아가서 정보화, 플러스에서 민주화 두 가지를 다 이룬 위대한 대한민국의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팬텀이 일거에 북한 공군을 압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을 선진 강군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부국 강군으로 만들었듯이 6세대 그 팬텀의 정신이 6세대 항공기로 살아나서 대한민국 공군, 국군은 물론 6세대 항공기를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성장 동력이 된다. 그래서 팬텀의 55년이 이끌었던 위대한 역사를 그 정신을 6세대 항공기가 되살려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인류의 선진 강군, 최인류의 선진 강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드디어 큰 거 나왔습니다. 미사일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도 격화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했다. 자, 오늘 남보람 박사님 역할이 매우 많은데 또 이게 빠르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이번에 쏜 게 괴물 미사일이다 했는데 이름도 괴물이에요. 이름도 괴물이에요? 화성 다시 11 다시 4.5 네. 이게 뭔지 헷갈리는데 정리하자면 화성은 뭐냐? 기본적으로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다.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데 이 화성 안에 SRBM 단거리 미사일부터 ICBM 장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들어간다. 그 중에서 화성 11 계열이 있어요. 화성 11은 뭐냐 하면 대략 사거리가 100에서 800km 정도의 단거리다. 근데 화성 11-다라고 했잖아요. 11-다는 뭐냐 하면 고중량 탄두형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굵고 짧다. 센 거예요. 화성 11단은 처음 언제 공개됐냐면 지난 2021년에 조선노동당 열병식에서 처음 관측이 됐는데 그러면 굉장히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2024년 7월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야 우리가 지금 화성 11-4.5를 쏴가지고 성공했어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가 들어간 거죠. 이게 뭐냐면 화성 11-다에 4.5톤짜리 탄두를 다룬 거예요. 탄두가 4.5톤이면 괴물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토마호크 이거 센 줄은 알잖아요. 네. 그게 탄두가 450kg예요. 그러면 이거의 10배. 우리가 또 벙커버스터라고 그래가지고 팍 뚫고 들어와서 맨날 터지는 거 있죠. 그 벙커버스터가 통상 유도탄 탄두가 큰 거는 2.4톤입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이 북한의 발표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급했구만 급했어 실패했구만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뭐냐면 4.5톤짜리 탄두를 굳이 무리해서 쏴가지고 내륙 지역에 떨어지게 자신들이 시험 발사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5톤짜리 큰 탄두를 다룬 것을 그냥 해갖고 바다에다 갖다 맨날 쏘던 대로 하면 되지. 내륙에 떨어지게 했다? 이거는 멀리 못 가고 땅 위에 떨어진 겁니다. 대실패죠. 아주 망신이죠. 이 망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했느냐. 아까 급했어 그랬잖아요. 우리 현무사 있잖아요. 우리 현무사가 탄두 중량이 4.5톤입니다. 이거에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북한은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를 했지만 내부 매체에는 발표를 안 했어요. 실패한 거 들통날까 봐. 그리고 시험 성공하면 맨날 사진 공개하잖아요. 네. 그것도 안 한 걸로 봐서는 괴물 미사일 쏘려고 뭔가 쇼를 했다가 실패하고 망신당했다.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초대형 탄두 장착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밝힌 거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고 이게 남한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남 박사님 의견에도 이제 동의를 하지만 저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실패했다 안 했던 간에 이게 환류가 되면서 계속 진화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어쨌든 상황이다. 진행이 된 거다.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전술핵에 여태까지는 꽂혀 있었지만은 이제 4.5톤이라는 거대 중량의 탄두를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 봤을 때는 뭐를 지향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딱 생각나는 게 지하에 있는 우리 지휘통시설 그것뿐만 아니에요. 도시. 그다음에 원전과 같은 국가적 시설 이런 것들을 타격하게 된다면은 이게 엄청나게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핵을 전술핵을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봤을 때는 전술핵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어떤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보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게 뭐 별거 아니다, 뭐 과장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는 그런 정황, 그 다음에 또 전술핵에서 고위력 탄두로 넘어갔다는 이런 어떤 단계의 어떤 업그레이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를 그냥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또한 실패로부터 가장 큰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예. 북한의 군사혁신의 한 과정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일리가 있는 게 러시아 기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그 역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러시아는 사실 지금 북한 말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죠. 전쟁으로 인해서 외톨이가 됐잖아요. 북한은 지금 국제적인 왕따가 된 지 오래라서 러시아한테 과도한 도움을 주지 않고는 살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우려한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 것이며 북한이 전향적으로 군사라든지 무기, 장비를 지원했을 때 러시아가 얼마나 퍼줄 것이냐. 우리는 이게 신경 쓰이는 거란 말이죠. 러시아가 북한에 앞으로 뭐 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지금
그 둘이 맺은 협정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선중앙통신에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맺은 안전보장조약 전문을 공개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문도 총 23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꽤 깁니다. 근데 제4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예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것을 가지고 일부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북한 내에서 군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동 개입할 것을 약속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여기에 하나의 고리를 마련하는 거죠. 유엔 헌장이 여기 나와요. 제51조. 유엔 헌장 제51조는 뭐냐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입한다는 거예요. 안전보장이사회를 넣었다는 것은 미국이 반대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무조건 도와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봤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지금 든든하겠습니까? 약소국이 생존을 위해서 종종 강대국에게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보장의 수단 자동 개입의 어떤 기미를 비춰주는 거잖아요. 거의 뭐 문서화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전문가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퍼주면 어떡하느냐 그것이고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더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러시아가 1946년부터 소련이 북한을 지원했던 것처럼 전폭적으로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지원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핵 미사일 기술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제일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성 기술, 인터넷, 정보통신, 고급 인력 보내주는 거. 이거 지원해줬을 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위협이 크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모두 주시하고 국제 제재에 어긋나는 행동을 둘이 하지 못하도록 네. 이것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있죠. 이미 30년 전에 탈냉전 시대가 와서 이제는 다시는 그 전쟁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인류는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반대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이제 신냉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이 주변의 안보의 중요 행위자들은 다 핵국가들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왔죠. 그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국방혁신이라고 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나 예산이나 법제도 정비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27년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는 일단 기반 조성, 그리고 2032년까지는 그 모든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하고 2040년까지는 가속화돼서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이후면 대한민국 국군은 아마 세계 최고의 강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국방혁신은 단지 군대를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해도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미국 대선 올해 11월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실험용 경수로가 새로 가동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골든타임이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이거는 이 핵실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북러가 밀착이 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팩트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뭔가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그 배후에는 러시아가 지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치공학적으로 면밀하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러시아가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해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국제사회 압박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카드를 그냥 내비치면서 러시아하고의 어떤 협상의 어떤 진전의 어떤 테이블로 올라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러시아가 북한하고
밀착을 하면서 많은 걸 지원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는 북한의 모든 행동은 북한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수행하면서 갖게 될 전략적 위상과 이점에 관계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좀 긴밀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눈을 대한민국 안으로 좀 돌려볼게요. 지금 뭐 한국이 이젠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한다. 핵무장을 안 한다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답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못해서 안 하는 거랑 내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안 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못해서 안 하는 상황에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것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나도 준비를 안 해서 못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있고 할 수 있고 준비도 돼 있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 단계를 내가 안 가서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것은 할 수 있으니까 거의 다 준비해 놓고 실제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고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에 의해서 핵무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핵무장을 전제로 하지 않은 핵 연구는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물어봤을 때 다 필요하다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적인 권리이고 과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주권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핵무기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은 핵 기초 능력 및 처리 시설 구비 문제. 이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이고 자주권을 가진 국가가 핵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핵무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레 겁먹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봐 질문 안 하는 것보다는 질문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건 가질 건데 괜찮느냐. 우리 주변에 세계 군사력 2위, 3위, 4위가 있는데 이 2위, 3위, 4위는 다 한 번씩 우리를 공격했어요, 과거에. 그리고 우리는 주적이 있어요. 야, 우리가 살아남은 게 신기해. 여기 지금 우범지대입니다. 할렘가보다 더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격투기를 배우겠다. 이거 안 됩니까? 되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쓰기 위해서 이 무기를 들고 다니진 않겠지만 내가 어디서 무기를 파는지 보고 그 무기를 살 수 있는 돈을 내가 갖고 있겠다. 이거 안 됩니까? 되죠.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저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핵무장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한이 되는 거죠. 왜 제한이 되냐면 요새 이제 핫하게 뜨고 있는 이제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정학적 활성 단층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지정학적 활성 단층 이론. 예.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런 곳이 권위주의 국가가 몰려 있고 유럽에 보게 되면은 나토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접경지대가 다 이제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활성 단층이 일어나는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만의 일촉 축발의 어떤 상황이 있고 이제 한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전쟁이 그런 활성 단층에서 안 나기 위해서 현상 유지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강대국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변하기 때문에 또 전투 준비 때 잘 못하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강대국이고 우리를 침략했던 경험도 있고 우리가 핵무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걸 해버리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그 활성단층에 있는 지역 국가들이 다 핵무장을 하는 빌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북한도 자기네가 핵을 갖고 있는 어떤 정당성이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 또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만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보나마나 이제 핵 군비 경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에서는 그 활성 단층이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상 유지를 위해서 통제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남 박사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나 할 수 있는데 나 진짜 몇 개월 만에 만들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국제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간에 떠들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나요? 핵무장 잠재력. 우리 있어. 우리 충분히 갖추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할 수도 있고 과학기술력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변에 딱 얘기를 했을 때 너네가 한번 잘못하면 우리가 이 잠재력 갖고 있는데 만들어버리면 활성단총 한번 움직여볼까? 너희 우리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현실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핵무장 잠재력을 우리가 만천하에 이제 공개를 하고 할 수 있다는 능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핵 얘기만 나오게 되면 발끈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우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핵 처리와 핵무기 발생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관련된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엮어서 저희가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해서 오물풍선 또 GPS 교란처럼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수위도 좀 직접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원칙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군의 오래된 금원을 다시 저는 되새기고 싶어요. 장교의 평시 과업 중에 최우선은 야전교범 탐독과 전쟁사 연구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 안에 답이 있거든요. 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야전 교범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발전시켜 놓은 작전 계획이 있어요. 그 작전 계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힌트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응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지휘 통제실의 모습, 야전의 모습은 창의적인 토론, 그리고 북한이 다시는 이런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우리의 프레임, 고유의 프레임을 만드는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을 날린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움을 줬지만 치명적이진 않거든요. GPS 교란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한 것은 일단 아주 국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야전에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난상 토론을 펼치고 젊은 장교들과 또 새로운 병사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야전 교범을 탐독하고 전쟁사의 교훈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전 봤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병력 수급의 문제가 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떤 대비책을 세워놨습니까? 예, 많은 대비책은 세워놨죠. 네. 초급간부 월소득을 2027년까지 최대 30% 인상을 하겠다. 그다음에 병사의 어떤 그 봉급을 최저 임금 이상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어떤 계획이고요. 저는 좀 이게 이런 어떤 부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출생률이 지수가 우리는 0.6 얼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1.6이에요. 왜 그러냐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본능을 그렇죠. 자극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안에 보게 되면은 요새 전투 영상을 보게 되면 2024년하고 3년도와 중반까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거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인들과 여군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쟁은 예를 들어서 젊은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국가 총력정 차원에서 이게 모든 자원들이 달라붙어서 수행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거는 애를 안 낳고 저희가 사람이 없는 거는 온 사회의 문제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방부가 지금 병력 수급 문제 때문에 머리를 꾹꾹 싸고 있는데 이거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바라봐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슬림해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얼마 주고 해봤자 이 줄어드는 병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병력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층을 다양화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젊은 남자만 가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뭐 저같이 40대 여성도 참여할 수 있게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급진적으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정치적이라든가 뭐 어떤 인식적 차원에서 여군을 뭐 징집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여군들 얼마나 대비는 잘하고 해야 있어요. 된다는 예.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적극적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갖고 더 참여를 높이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보게 되면 물리적 전쟁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물리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강한 신체가 있는 사람만 군대에서의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닌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폭을 스코프를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유튜브로 인지전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도 좀 한번 훈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 저 같은 사람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는 이게 거예요. 한국의 어머니예요. 국방에 관심이 많은 한국의 어머니 때문에 아들도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나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국방입니다. 네, 오늘 디펜스 프라임 정전협정 71주년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안보도 많이 바뀌었고 북한의 위협은 더 커졌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를 각자 꼽아주신다면요. 우리 대북 정책이 이미 나와 있어요. 다시 리마인드를 하자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 있고 실용적인 남북 관계 추진,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 통일의 토대 마련. 근데 우리 군은 뭘 해야 되느냐? 적혀 있어요.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일체의 무력 도발을 불용하려면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기본 충실, 교육 훈련, 그리고 철저한 전투 준비 태세 강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우리 간부들은 뭐 해야 한다? 야전교범 읽고 전쟁사를 탐구해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예, 우리 조 교수님.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전 미래학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 예측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전문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은 이제 도전이 있고요. 그게 점점 가시화되게 되면 그게 위협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이 내 앞에 왔을 때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도전에서 위험으로 오기 전에 상쇄시켜버려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핵심이에요. 사람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유심히 바라봐야 되고 이 사람이 없으면은 이 대북 정책에서도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롭게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리텐션 시킬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가 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지 않을까요? 북한 입장에서 우리를 딱 봤을 때 쟤네들 병력이 없어지고 있어. 그럼 쟤네는 호기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전 정부가 다 달라서 모든 국민들이 이거를 새로 뽑는 사람들한테 처우도 잘해주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처우를 잘해줘갖고 이것들이 뚫뚫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함부로 북한이 도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고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핵심 키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북 정책의 기조도 결국에는 그걸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정부 차원의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게 가장 강력한 대북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아 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북관계 변화와 또 대처를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디펜스 프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